미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3배 인상 요구를 단칼에 거부하며 우리 없이는 중국 견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보호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고 확신했던 미국. 하지만 한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맞설 완벽한 계획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자랑하는 중국 정보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한국에서 제공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미국이 뛰어난 한국의 독자 정찰 위성과 사이버 능력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진실이 공개되자 전 세계 언론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까지 한국 편에 서며 21세기 동맹은 상호 존중이어야 한다고 선언했고 미국은 완전히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의 오만함을 완전히 뒤엎고 진정한 동맹 관계로 혁신시킨 한국의 놀라운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제이슨 카터입니다. 미 국방부 국제안보정책 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죠. 워싱턴 D.의 펜타곤에서 매일 아침 7시부터 밤늦게까지 미국의 세계 전략을 수립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국방장관의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고위 장성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죠. 안건은 명확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재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국방장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북아에서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 참모총장이 자료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문제입니다. 우리 태평양 함대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런 위협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분석해왔거든요. 우리에게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든든한 전진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카터, 동북아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나? 국방장관이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한 중국의 팽창은 충분히 견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국방장관이 추궁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재 우리가 한국에 주둔하는 데 드는 연간 비용은 약 5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고작 1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이 기지, 건설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안보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할 때 한국은 우리 없이는 중국의 위협 앞에서 하루도 버틸 수 없다고 봅니다. 회의실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죠.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의 전력으로는 중국군을 상대하기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우리의 첨단 무기 체계와 정보력이 없다면 그들은 속수무책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방장관의 표정이 점점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옳은 말이다. 우리가 너무 관대했던 것 같군. 정확합니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3배는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욱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부담하는 현재 비용으로는 우리가 제공하는 안보 서비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부분 제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해군 작전부장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카터 보좌관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한국 해역에서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데 드는 비용만 해도 상당합니다. 공군 참모차장도 거들었습니다. 공군 기지 운영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측 분담금으로는 유지비의 20%도 안 됩니다. 국방장관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좋다, 카터. 자네가 직접 서울로 가서 이번 협상을 맡게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결과를 가져와야 할 걸세. 저는 흥분을 감추려 애쓰며 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장관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결과를 원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2주면 충분하겠지. 한국 측이 우리 요구를 거부할 이유는 없을 테니까. 국방장관이 여유롭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우리의 전략적 기지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에게 의존적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출발 전 브리핑에서 아시아 담당 관료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셔도 됩니다. 또 다른 분석관이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 위협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번 협상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정부를 적당히 압박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성공적으로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협상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첫째,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강조한다. 둘째,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얼마나 취약한지 부각시킨다. 셋째, 미군 주둔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설명한다. 넷째, 필요하다면 철수 가능성까지 암시한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목격하게 될 현실은 저의 모든 편견과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국이 이 바다의 절대 강자라고 믿고 있었죠. 미국이 한국 없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여전히 미국의 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믿음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 시설부터가 놀라웠죠. 최신식 건물의 효율적인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제이슨 카터 보좌관이시죠? 한국 외교부에서 나온 담당자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당당한 태도였죠.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다소 의외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모습이 활기차 보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시나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담당자의 말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우리 보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미 첫 번째 균열이 제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친 후 저는 곧바로 한국 국방부와의 첫 회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 용산의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GDP 세계 10위권, 반도체와 조선업에서의 세계적 지위, 그리고 K-팝과 드라마로 대표되는 소프트 파워까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성장이었지만 여전히 군사적으로는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청사에 들어서는 순간 또 다시 놀랐습니다. 건물 자체가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한국 측 대표단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죠. 안녕하십니까, 카터 보좌관님. 김정은 정책실장입니다. 김정은 실장이 정중하지만 당당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주도권을 잡으려 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겠죠? 김정은 실장의 답변에서 묘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실장님,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서비스에 비해 말이죠. 김정은 실장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시네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미국에 제공하는 가치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다소 당황했습니다. 기지 제공, 각종 지원, 그리고 전략적 위치의 가치 말입니다. 김정은 실장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말이죠.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불쾌함이 역력했죠. 김정은 실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호해준다고 하셨습니까? 카터 보좌관님, 혹시 우리가 언제부터 미국의 보호를 일방적으로 받는 약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저는 당황했지만 계속 압박했습니다. 중국의 위협, 북한의 도발을 생각해보세요. 미군이 없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군요. 김정은 실장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의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미국의 우월함을 강조했고 한국 측은 점점 더 강하게 반발했죠. 카터 보좌관님, 우리가 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정은 실장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안보 때문 아닙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반만 맞습니다. 우리는 상호 이익 때문에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일방적인 보호 관계가 아니라 말이죠. 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힘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실장님, 현실을 직시하시죠. 미국의 군사력 없이는
이 지역의 균형이 깨질 것입니다. 김정은 실장이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평택 기지를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현실이 무엇인지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미군 기지야말로 우리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최고의 장소죠. 그날 첫 회의는 결국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인들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내일 평택 기지에서 미군의 위용을 보여주면 그들도 현실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이죠. 미국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기대감에 부풀어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미군의 위용을 보여줄 기회가 온 것이죠. 한국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택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로버트 존슨 대령이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운영 담당관이죠. 카터 보좌관님, 환영합니다. 기지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존슨 대령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령. 한국 측에서 우리 기지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존슨 대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기지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최신식 병영 시설이었죠.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었거든요. 대령, 이 시설들 정말 훌륭하네요. 역시 미군답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존슨 대령이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사실 카터 보좌관님, 이 시설들은 모두 한국 정부 자금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 정부가 기지 이전과 함께 모든 건설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총 1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낸 돈은? 거의 없습니다. 장비 이전비 정도만 우리가 부담했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활주로와 경납고였습니다. 최첨단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것도 한국 돈으로?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의 상당 부분도 한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존슨 대령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기지 내 한국인 직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대령,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존슨 대령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터 보좌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지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의 핵심 최전선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한국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최전선 기지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존슨 대령이 지도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주요 해군 기지들, 러시아의 극동 군사시설들을 보세요. 이곳에서만 제대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평택의 전략적 위치는 중요해 보였죠. 하지만 우리 군사력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위치에서 작전할 수 있게 해주는 건 한국입니다. 존슨 대령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터 보좌관님, 한국군과 합동훈련을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왜요? 그들의 실력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특히 포병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설마요? 정말입니다. 한국의 천무 다연발 로켓 K9 자주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슨 대령의 표정이 진지했죠. 그리고 이 기지의 방어도 대부분 한국군이 담당합니다. 우리 병력도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실질적인 방어는 한국군의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아이언돔이 담당합니다. 기지 투어가 계속될수록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현실이 너무 달랐거든요. 통신센터를 방문했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이 미군과 함께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장비와 시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저 한국군 장교들은 뭘 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우리와 정보를 공유하죠. 우리가 정보를 주는 건 아니고요. 존슨 대령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반반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더 많이 제공하는 것 같아요. 왜죠? 한국의 정찰 위성과 사이버 능력이 상당하거든요. 특히 북한과 중국 내부 정보는 우리보다 훨씬 정확해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점심시간에 존슨 대령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령, 솔직히 말해주세요. 한국은 정말 우리에게 의존하는 겁니까? 존슨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터 보좌관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더 의존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기지 없이는 중국 견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지가 존재할 수 있는 건 한국 덕분이에요. 존슨 대령이 계속했습니다.
기지 건설비, 운영비, 심지어 우리 가족들의 생활비까지 한국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공하는 건 뭡니까? 군사력이죠. 하지만 그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인프라는 한국이 제공합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받은 브리핑과 현실이 너무 달랐거든요. 대령, 그럼 한국이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이 기지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평택 기지에서 본 것들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보호를 받는 약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였던 것이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평택 기지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정은 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카터 보좌관님, 내일 한국군 훈련장을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지 시설이 좋다고 해도 실제 군사력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좋습니다. 한국군의 실제 실력을 보고 싶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국군 종합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동행한 사람은 김정은 실장과 한국군 작전참모부의 이철수 준장이었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군의 핵심 전력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준장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정렬된 K9 자주포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인상적인 모습이었죠. 이게 한국이 자체 개발한 K9 자주포입니다. 이철수 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자체 개발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의외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연사 속도를 자랑하죠. 그 순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K9 자주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는데 그 정확성과 속도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분당 8발의 연사 속도입니다. 세계 어느 자주포보다 빨라요. 이철수 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다음으로 본 것은 천무 다연발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번에 수십 발의 로켓을 발사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죠. 사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본형은 80km, 개량형은 200km 이상입니다. 200km라면 북한 전체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북 지역 일부까지도 말이죠.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의 화력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거든요. 이어서 본 것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군 장병들이 능숙하게 시스템을 운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 시스템도 한국이 운용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운용하고 있어요. 그때 한 명의 미군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스티브 밀러 중령이었죠. 카터 보좌관님, 저는 한미 합동훈련을 담당하는 밀러 중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중령. 한국군과의 훈련은 어떻습니까? 밀러 중령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분야에서는 한국군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포병 분야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들의 K9 자주포 운용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철수 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밀러 중령님이 너무 과찬하시는군요. 과찬이 아닙니다. 사실이죠. 밀러 중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사이버전 센터였습니다. 최첨단 컴퓨터 시설들이 가득한 곳이었죠. 한국도 사이버전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있다고요? 이철수 준장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토보 안에 드는 사이버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사이버전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도 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전 능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드론 운용 훈련장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들의 종류와 성능이 정말 다양했죠. 이 드론들도 한국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찰용부터 공격용까지 다양하게 개발했어요. 한국군 드론 조종사가 실제 비행을 시연해줬는데 그 정밀함과 효율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밀러 중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드론 운용에서도 한국군이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군집 드론 운용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군집 드론이라고 하면 한 번에 수백 대의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는 기술입니다. 이철수 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북한의 주요 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밀러 중령과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령,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카터 보좌관님, 한국군은 정말 강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정도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입니까?
포병, 사이버전, 드론 운용, 그리고 미사일 방어 분야입니다. 밀러, 중령이 계속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훈련, 강도와 준비 태세는 세계 어느 군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공하는 게 뭡니까? 해구산과 전략적 억제력이죠. 하지만 재래식 전력에서는 한국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군과 현실이 너무 달랐거든요. 오후에는 한미합동훈련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미군은 오히려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군이 주도하는 겁니까? 제가 밀러 중령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역의 지형과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건 그들이니까요. 훈련장을 떠나면서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군의 실력이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거든요. 이철수 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카터 보좌관님, 한미동맹은 일방적인 보호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협력 관계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대등한 군사 강국이었던 것이죠. 한국군의 실력에 충격을 받은 지 이틀 후 김정은 실장으로부터 또 다른 제안이 왔습니다. 카터 보좌관님, 이번에는 우리의 정보 능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모두 제 예상을 뛰어넘었거든요. 어떤 종류의 정보 능력 말입니까?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관련된 우리의 실제 역할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 시내의 한 비밀 시설로 안내받았습니다. 국정원과 국방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보분석센터였죠. 여기서는 스문의 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동향을 모니터링합니다. 안내를 맡은 박성민 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들어선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각종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만의 정찰 위성과 사이버 능력, 그리고 인간 정보망을 통해서입니다. 박성민 센터장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요 기지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칭다오 해군기지의 위성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놀랍도록 선명하고 자세한 이미지였죠. 이 위성사진의 해상도가 30cm급입니다. 사람 얼굴까지 식별 가능한 수준이에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런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리랑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현재 차세대 정찰 위성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크린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해군기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역시 놀랍도록 선명한 화질이었죠. 이런 정보들을 미국과 공유하고 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성민 센터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매일 상당량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상당량이라고 하면 미국이 이 지역에서 받는 정보의 절반 이상이 우리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절반 이상이라고요? 정확합니다. 특히 중국 내부 정보와 북한 관련 정보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박성민 센터장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군부 내부의 조직도와 주요 인물들의 동향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죠. 이런 정보는 어떻게 얻는 겁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한 정보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내부에 우리만의 루트가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사이버 정보 수집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주요 군사 통신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동맹 관계니까요. 하지만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이 제공합니까? 박성민 센터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더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이 핵심적입니다. 우리 정보 없이는 중국의 정확한 동향 파악이 어려울 거예요. 다음으로 본 것은 러시아 관련 정보였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군사 동향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죠. 러시아 정보도 이 정도로 상세합니까? 네, 특히 북한과 연결된 러시아의 동향은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러시아 북한 간의 무기 거래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거래했는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런 정보도 미국과 공유합니까? 당연합니다. 이런 정보야말로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정보 제공 관계와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박성민 센터장이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터 보좌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건 우리 정보 덕분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미국의 위성이나 정찰기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부 정보들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어요. 다른 분석관이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배치 현황, 신형 무기 개발 상황, 군부 내 파벌 갈등까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가 미국에 메일 보고서 형태로 전달됩니다.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정보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파트너였던 것이죠. 점심시간에 김정은 실장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실장님, 미국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왜입니까?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니까요. 김정은 실장이 계속했습니다. 카터 보좌관님,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한국의 실제 능력은?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중국 견제 전략을 이미 완성해둔 상태였던 것이죠. 미국과의 협력 없이도 가능한 전략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미국과 함께하면 더 효과적이지만요. 박성민 센터장이 전략 개요를 설명해뒀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사이버전 능력, 그리고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한 종합적인 견제 시스템이었죠. 이 전략의 핵심은 뭡니까? 예방과 억제입니다. 중국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그날 정보센터에서 나오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미 독자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워싱턴의 상관들에게 보고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미국이 한국에게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자격이 있을까요? 정보센터 방문 후 이틀이 지난 금요일 오전, 김정은 실장으로부터 긴급 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카터 보좌관님, 오늘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 부탁드립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측 참석자들의 면면이 달랐습니다. 국방부 차관, 외교부 차관,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 차장까지 참석해 있었죠. 오늘은 한미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김정은 실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뭔가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국방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카터 보좌관님, 지난 며칠간 우리의 실제 능력을 보셨을 것입니다. 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차관이 이어받았습니다. 한미동맹은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의존 관계죠.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증액은 이런 현실을 무시한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한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정은 실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엄숙해졌습니다. 한국 측이 준비해온 것이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국방부 차관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에 제공하는 가치를 계산한 보고서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기지 제공비, 정보 제공 가치, 전략적 위치 사용료 등을 모두 합산한 것입니다. 보고서를 받아본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가치가 연간 200억 달러가 넘는다고 계산되어 있었거든요. 이 계산이 정확합니까? 외교부 차관이 답했습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더 클 수도 있어요.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 없이도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독자적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독자적 계획이라고요? 맞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만의 힘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김정은 실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 사이버전 능력, 그리고 정보 수집 능력을 종합하면 독자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미국의 도움 없이도 가능합니까? 국방부 차관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정말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빈말이나 허세가 아니라 실제 능력에 기반한 자신감이었죠. 외교부 차관이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카터 보좌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미국에 제공하는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라고요?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 강화입니다. 김정은 실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미 일본, 호주, 인도 등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과도 군사 기술 협력을 늘리고 있어요. 국방부 차관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다양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외교부 차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우리의 군사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사이버 보안 기술을 원하고 있어요.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카터 보좌관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김정은 실장이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증액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진정한 상호 협력 관계를 원합니다. 국방부 차관이 덧붙였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들과 대안적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미국 없이도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김정은 실장이 개인적으로 말했습니다. 카터 보좌관님,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미국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럼 한미동맹은? 김정은 실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이 되려면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동맹이 아니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급히 워싱턴에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관님, 상황이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한국이 우리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갈 수 있다고 선언했어요.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한국이 우리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건가? 장관님, 현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능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자립선언이 미국에 어떤 충격을 줄지 상상만 해도 아찔했거든요. 한국의 강경한 입장이 워싱턴에 전해진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날 아침 CNN 뉴스를 보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로서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말은 명확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자료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평택기지 건설에 투입한 100억 달러, 연간 기지 운영비 지원 현황, 그리고 미국에 제공하는 정보의 규모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죠.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다 준비했을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국제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BBC, 로이터, 프랑스 24 등 주요 언론들이 한국의 입장에 호의적인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가 과소평가되어 왔다. 21세기 동맹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김정은 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카터 보좌관님, 오늘 오후에 특별 브리핑이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브리핑장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사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죠.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실제 군사적 능력과 국제적 기여도를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국의 군사 기술 현황이 표시되었습니다. K방산 수출 실적, 독자 개발 무기 체계, 그리고 사이버 보안 기술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죠. 한국은 현재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대변인의 발표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자료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 기지 사용료의 실제 계산, 그리고 미국 없이도 가능한 독자 방어 계획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미국 없이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습니까?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변인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그럼 한미동맹의 미래는? CNN 기자가 추궁했습니다. 진정한 상호 협력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브리핑을 들으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서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브리핑이 끝난 후 국제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매체들이 한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기사를 쏟아냈죠. 미국의 구시대적 동맹관이 도전받고 있다. 한국 11세기형 동맹 모델 제시, 아시아의 새로운 군사 강국, 한국의 자립선언. 이런 제목들이 전 세계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각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이 한국의 입장의 지지를 표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독일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력과 국제적 기여도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프랑스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1세기 동맹 관계는 상호 존중과 평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국을 지지한다고 발표한 것이죠. 한국은 이 지역의 핵심적인 안보 파트너입니다. 그들의 기여도는 충분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호주와 캐나다도 한국 편에 섰습니다. 심지어 NATO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죠. 현대적 동맹 관계는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의 반응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급히 브리핑을 열었지만 설득력 있는 반박을 내놓지 못했거든요. 한미동맹은 오랜 역사를 가진 견고한 관계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뻔한 대답들은 국제 여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같은 주요 언론들조차 한국의 입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기여도가 과소평가되어 왔다. 21세기 동맹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미국 내 여론도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동의 주요국들이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아랍에미리트가 먼저 나섰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기술과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과 포괄적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할 것이다. 이스라엘까지 나섰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유럽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노르웨이는 한국과 사이버 보안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죠. 심지어 인도까지 나섰습니다. 한국과의 군사 기술 협력을 확대하겠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국제적 지지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필리핀과 태국이 한국 모델을 참고하겠다고 발표했고, 심지어 터키까지 비슷한 입장을 밝혔죠. 김정은 실장으로부터 마지막 통보가 왔습니다. 카터 보좌관님, 전 세계가 우리 편입니다. 이제 미국이 결정할 때입니다. 그날 밤 저는 급히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장관님, 상황이 완전히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한국이 국제 여론전에서 완승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편에 서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없이는 이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없어요. 한국의 국제 여론전 승리 소식이 워싱턴에 전해진 지 3일 후 저에게 긴급 소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협상안을 가지고 오겠다는 내용이었죠. 카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국방장관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새로운 접근 말입니까?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한국을 압박하라고 했던 같은 사람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유럽 동맹국들이 우리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라고 말이야.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총리가 직접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국 편을 들었다. 일본이요? 그렇다. 한국 없이는 이 지역 안보가 불가능하다고 했어. 새로운 협상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여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방위비 분담금 대신 상호협력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안으로 가면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 한국을 잃으면 중국 견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틀 후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김정은 실장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실장님, 지난 2주간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정은 실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것을 배우셨나요? 한국의 실제 능력과 기여도를 말입니다. 솔직히 완전히 과소평가했었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로운 협상안을 꺼냈습니다.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제안입니다. 김정은 실장이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들었죠. 이것은 완전히 다른 접근이네요. 맞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상호 협력 관계로 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협상안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개념을 폐지하고 대신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김정은 실장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기지와 정보의 가치를 정식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첫째, 한국의 군사 기술 개발에 미국이 적극 협력한다. 둘째, 정보 공유를 더욱 확대하고 대등한 관계로 발전시킨다. 셋째, 기지 운영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 김정은 실장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동맹다운 제안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마지막에 꺼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새로운 동맹 관계를 공식 선언하고 싶다고 합니다. 김정은 실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네. 그리고 전 세계의 한국의 기여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린 최종 회의에는 양국의 최고 위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국무장관이 직접 참석했죠. 미국 국무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입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화답했습니다. 미국이 현실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한 동맹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겠네요. 새로운 협정의 핵심 내용들이 하나씩 확정되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폐지, 상호 투자 방식 도입, 기술 협력 확대, 정보 공유 대등화. 가장 상징적인 것은 협정의 이름이었습니다. 한미 상호 안보 협력 협정.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 관계라는 의미가 명확히 드러났죠. 협정 서명식에서 한국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한미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합니다. 미국 국무장관도 화답했습니다. 21세기에 걸맞은 진정한 동맹 관계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서명식이 끝난 후 저는 김정은 실장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실장님,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의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셨나요?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계 평화를 지켜나갈 동반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정은 실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서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서로 필요한 관계죠. 이제야 진정한 동맹다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성사되었습니다. 국회 연설에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한국 없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연설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국제사회는 새로운 한미 관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워싱턴에서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미 전략협력 담당 특별보좌관이었죠. 제 첫 번째 임무는 다른 동맹국들과도 한국 모델과 같은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만했던 제가 겸손을 배웠고 편견을 가졌던 제가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일방적인 보호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이야말로 21세기 동맹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합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한국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는 없다는 당당한 선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미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긴급히 진행한 탄약 비축 조사에서 대한민국이 압도적 1위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군사력과 보급 능력에서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미국이 한국의 탄약 보급 체계와 상상을 초월하는 포탄 비축량을 확인하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극우 언론들은 한국의 자료는 과장됐다라며 연일 의혹을 제기했지만 미군 최고 사령관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한 결과이며 철저하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세계 최강 미국조차 경악하게 만든 대한민국이 감추던 탄약고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리처드 하트입니다. 미 육군 물자사령부에서 탄약과 보급 준비 태세를 총괄하는 준장이죠.
54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전장과 군수 창고를 둘러봤습니다만 그날 워싱턴 펜타곤 회의실에서 들은 보고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한국이 155mm 포탄을 360만 발 비축하고 있다고요? 저는 회의 테이블에 앉아있던 나토 연합군 수참모들을 바라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방 각국의 포탄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수만 발씩 우크라이나로 보내다 보니 우리 자체 비축분도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독일은 이미 자국 비축분의 80%를 지원했다고 하소연하고 있었고 프랑스도 더 이상 보낼 여력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360만 발이라니요. 과장된 수치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미국의 화력에 의존해온 나라입니다. 독자적으로 그런 규모의 탄약을 비축할 능력이 있을까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1950년 한국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의 화력은 주한미군이 책임져 왔습니다. 한국군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탄약 분야만큼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주한미군 연합군 수참모부의 마이클 오닐 부참모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준장님, 한국의 방산 능력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K9 자주포만 해도 3,300문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폴란드와 호주에까지 수출하고 있거든요. 자주포는 만들 수 있어도 포탄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히 그 규모라면 더욱 그렇죠. 360만 발이면 우리 미군 태평양 사령부 전체 비축분과 맞먹는 수준 아닙니까? 베트남전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군수 분야에 평생을 바쳐온 저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거든요. 병참이 멈추면 전선은 사라진다. 그래서 저는 탄약 관리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탄약 비축이라는 게 단순히 창고에 쌓아두는 일이 아니거든요. 온도와 습도 관리, 폭발 방지 시설, 운송 체계, 품질 관리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특히 155mm 포탄 같은 대구경 탄약은 더욱 까다로워요. 한 발의 무게만 40kg이 넘고 폭약이 들어있어서 조금만 잘못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360만 발이라면 보관 공간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포탄 하나당 필요한 공간을 고려하면 최소한 축구장 수십 대 크기의 창고가 필요할 겁니다. 한국 같은 좁은 땅에서 그런 시설을 어디에 지었다는 건지 의문이에요. 나토 군수참모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분산 저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하 시설을 활용해서 말이죠. 지하 시설이라고 해서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하에 탄약고를 만들려면 화강암 같은 견고한 지반이 필요하고 환기 시설도 완벽해야 하죠. 게다가 비상시 신속한 반출이 가능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시설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이런 대규모 군수 체계는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국방부 차관이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투명한 공개를 원한다고 하니 준장님께서 직접 실사를 나가보시죠. 모든 시설을 다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미국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나토 회의에서 나온 수치를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발표가 과장된 것이라면 향후 서방 연합국들의 군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가보죠.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실사가 되어야 합니다. 겉핥기식 시찰이 아니라 실제 보유 현황과 운용 능력까지 모두 확인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K9 자주포 수출 현황, 포항제철의 특수강 생산 능력, 한화 시스템의 방산 기술력까지 분명히 인상적인 발전상이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과연 이런 것들이 360만 발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3월의 서울은 여전히 쌀쌀했지만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한국군 관계자들의 표정에서 과장이나 허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죠.
준장님, 환영합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건 박서연 대령이었습니다. 한국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탄약정책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시찰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준장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시설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서연 대령의 말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과연 한국이 정말로 360만 발의 포탄을 독자적으로 비축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이틀 뒤면 모든 의문이 풀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몰랐죠. 제가 품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큰 벽이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번째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상당히 체계적이었어요. 준장님, 저희가 보유한 155mm 포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전국 17개 지역에 분산 배치된 지하 탄약고에 총 360만 발의 155mm 포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바라봤어요. 화려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화면에 나열되고 있었지만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령, 도표는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실물을 보여주세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시설 말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국군 참석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아마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게 아닌가 싶었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침착하게 답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강원도 일대의 주요 탄약고들을 직접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시설을 개방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360만 발이라는 수치가 정확하다면 보관시설의 규모가 어마어마할 텐데 한국 같은 좁은 땅에서 그런 대규모 시설을 어떻게 숨길 수 있었을까요? 숨긴 게 아닙니다. 박서연 대령의 목소리에 약간의 감정이 섞여 들어갔어요. 지하 안반층을 활용한 분산 저장 방식을 채택한 것뿐입니다. 한국의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거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하 안반층을 활용한다고요? 그런 고난도 공사가 한국 기술력만으로 가능할까요? 분명히 어딘가에 미군의 도움이나 미국 기업의 기술 지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 지하 시설들이 언제부터 건설되기 시작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추궁하듯 물었어요. 아마 1900년대 이후일 텐데 그때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그런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기술력이 있었나요? 박서연 대령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역시 어딘가에 미국의 지원이 있었을 거라고.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당시 한국의 터널 굴착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지하철 건설과 도로 터널 공사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간 터널과 군용 탄약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저는 따지듯 말했어요. 폭발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특수한 방폭 설계가 필요하고 온습도 조절 시스템도 완벽해야 하죠. 그런 기술이 당시 한국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서연 대령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준장님께서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희는 허세나 과장으로 이런 자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한 늙은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7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서연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분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최만수라고 합니다. 은퇴한 터널 기술자죠. 최만수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장님이 의심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지하 탄약고들을 직접 뚫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직접 뚫었다고요? 네.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20년 넘게 전국 각지의 지하 탄약고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최만수 씨의 목소리에는 묵직한 무게감이 있었어요. 당시 저희가 사용한 기술은 100% 순수 국내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도움은 전혀 받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폭발물 저장을 위한 특수 방폭 설계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그런 기술까지 국내에서 자체 개발했다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최만수 씨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로서 저희는 누구보다 폭발물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완벽한 안전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의 말에는 어떤 절실함이 묻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한국이 발전했다 해도 군용 탄약고는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최만수 씨, 그렇다면 현재 그 시설들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나요? 저는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시설만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360만 발의 포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하는데 과연 그런 운용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을까요? 박서연 대령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준장님, 내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희는 단순히 창고만 보여드릴 게 아닙니다. 실제 출고 훈련까지 시연해 드릴 수 있어요. 출고 훈련이라고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럼 실제로 포탄을 꺼내서 운반하는 과정까지 보여준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시를 가정한 실전 드릴입니다. 박서연 대령의 눈빛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저희 목표는 경보 발령 후 20분 이내에 지정된 수량의 포탄을 출고하여 전방 부대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20분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분 안에 지하 탄약고에서 포탄을 꺼내어 운반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미군도 그 정도 속도는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에요. 네, 뿐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저희는 허세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숙소로 돌아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20분이라 정말 가능한 일일까? 솔직히 기대 반, 의심 반이었어요. 한국군이 아무리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해도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거든요.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한국군 버스에 몸을 맡기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가량 달려 도착한 곳은 첩첩산 중 깊숙한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 탄약고가 있다고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의아했습니다. 사방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민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외진 곳이었거든요. 네, 바로 저기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산기슭에 작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나 보였어요. 저게 전부인가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360만 발의 포탄을 보관한다는 시설치고는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건 입구뿐입니다. 실제 저장고는 지하 깊숙이 있어요. 박서연 대령의 설명을 들으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산속 공기는 맑고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준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박서연 대령이 앞장서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두께 1m가 넘어 보이는 철문이 있었어요. 이 문 뒤가 지하 탄약고 입구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전자 키패드에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삐삐삐 경쾌한 신호음과 함께 철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철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마치 지하철 터널처럼 넓고 깊은 통로였거든요. 들어가 보시죠. 박서연 대령이 손짓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통로 벽면은 매끈하게 다듬어진 화강암이었고 천장에는 환기구와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터널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 건가요? 저는 물었어요. 약 200m 정도입니다. 산속 깊숙이 뚫린 거죠. 박서연 대령의 답변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200m라면 상당한 규모인데 정말 한국 기술력만으로 이런 공사가 가능했을까요? 걸어가면서 저는 벽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벽면 마감이 상당히 정교하네요. 방수와 방습을 위해 특수 코팅을 했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설명했어요. 지하 시설의 가장 큰 적은 습기거든요. 포탄이 녹슬면 안 되니까요. 터널을 따라 5분 정도 걸어가니 갑자기 앞이 확 트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대한 지하 공간이 나타났거든요. 축구장 절반 크기 정도는 되어 보이는 넓은 공간에 천장 높이가 10m는 좋게 되어 보였어요. 이게 바로 1호 저장고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벽면 곳곳에 설치된 온습도계, 자동 환기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정교하게 구획된 포탄 저장 공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온도는 항상 섭씨 15도에서 18도 사이로 유지됩니다. 박서연 대령이 벽면에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습도는 40%에서 50% 사이고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저는 포탄들이 가지런히 정렬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55mm 포탄들이 특수 제작된 렉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40kg이 넘는 무거운 물건들인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니요. 이 저장고에만 몇 발이나 보관되어 있나요? 저는 물었어요. 약 25만 발입니다. 박서연 대령의 답변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25만 발이라면 미군 한 개 사단이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럼 이런 저장고가 총 몇 개나 있다는 건가요? 전국에 17곳입니다. 규모는 각각 다르지만요.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장님, 돌아보니 어제 회의실에서 봤던 최만수 씨가 서 있었어요. 최만수 씨, 여기까지 오셨네요. 박서연 대령이 인사했습니다. 이분이 이 시설을 직접 건설하신 분입니다. 최만수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어떤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장님, 어떻게 보이시나요? 최만수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네요.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공사를 정말 한국 기술만으로 해낸 건가요? 최만수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준장님, 저희가 왜 이런 시설을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군수 능력 향상을 위해서겠죠.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어요. 아닙니다. 최만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총알을 숨긴 게 아니라 아이들을 숨긴 거예요.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전쟁 때를 생각해 보세요. 탄약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최만수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전선이 무너지고 그럼 뒤에 있는 민간인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자들과 아이들이 말입니다. 그분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때 겨우 10살이었어요. 피난길에서 본 광경들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최만수 씨가 벽면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그래서 이 바위산을 뚫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저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분들에게 이 탄약고는 단순한 군사 시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국은 단독으론 불가능한 시설이라고 하셨죠? 최만수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맞습니다. 한국 단독으론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장님, 이제 출고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곧 모의 경보가 울릴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복잡했어요. 이들이 보여주려는 건 단순한 군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 민족의 의지였던 거예요. 과연 그들의 20분 출고 시스템이 정말 작동할까요? 저는 시계를 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지하 저장고를 더 자세히 둘러보며 저는 점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벽면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이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천장의 환기 시설은 24시간 가동되고 있었어요. 이 환기 시스템은 어떤 방식인가요? 저는 박서연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강제 순환 방식입니다. 외부 공기를 정화해서 순환시키는 거죠. 박서연 대령이 천장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습기나 유해 가스가 축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더 살펴봤어요. 포탄들이 보관된 렉들은 모두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있었고 각각의 포탄에는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코드는 뭔가요? 재고 관리 시스템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휴대용 스캐너를 꺼내 보여줬어요. 모든 포탄의 제조 일자, 보관 위치, 점검 이력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미군의 첨단 탄약고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저장고 깊숙한 곳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더 안쪽을 가리켰어요. 물론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앞장서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통로를 따라 걸어가니 또 다른 넓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여기는 이 구역입니다. 특수 목적 포탄들을 보관하는 곳이죠. 벽면을 따라 늘어선 포탄들을 보니 일반 고폭탄과는 다른 형태였어요. 저것들은 뭔가요? 연막탄, 조명탄, 그리고 정밀 유도 포탄들입니다. 박서연 대령의 설명에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정밀 유도 포탄까지 자체 생산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 정밀 유도 포탄도 한국에서 만든 건가요? 네, 국산 기술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GPS 유도 방식으로 오차 범위 10m 이내의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정밀 유도 포탄은 고도의 전자 기술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미국도 최근에야 실용화한 기술인데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니요. 언제부터 생산하기 시작했나요? 2018년부터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우우, 우우, 모의 경보가 시작됐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20분 출고, 드릴이 시작됩니다. 저는 재빨리 제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2시 정각이었습니다. 준장님, 저쪽 관제실에서 지켜보시죠. 박서연 대령이 한쪽 구석에 유리창이 달린 방을 가리켰어요. 관제실에 들어가니 여러 개의 모니터가 저장고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CCTV로 기록됩니다. 박서연 대령이 설명했어요. 투명성과 정확성을 위해서죠. 모니터 화면 속에서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게차가 나타나서 지정된 위치에 포탄들을 집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155mm 고폭탄 200발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체크리스트를 보며 말했어요. K9 자주포 1개 대대가 2시간 동안 사격할 수 있는 양이죠. 작업자들의 움직임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각자 정해진 역할에 따라 움직이고 무전기로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1구역 완료, 100발 적재 완료, 2구역 시작, 예상 소요 시간 8분.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차분하고 정확했어요. 저는 시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시작한 지 벌써 12분이 지났는데 아직 절반도 못 끝낸 것 같았어요. 정말 20분 안에 끝날까요? 저는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조금 더 지켜보시죠. 박서연 대령이 여유 있게 답했습니다. 그때 모니터 화면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됐어요. 여러 팀이 동시에 작업하면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조율하는 건가요?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사전에 동선을 모두 계획해놨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설명했어요. 각 팀의 이동 경로와 작업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해서 겹치지 않도록 설계한 거죠. 정말 치밀했습니다. 단순히 빨리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계산된 시스템이었어요. 출고 준비 완료. 운반 차량 대기 중. 무전기에서 최종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시작한 지 정확히 19분 37초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 거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연습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간단히 답했어요. 매주 한 번씩 훈련하고 매월 한 번씩 실전 드릴을 합니다. 3년 동안 계속해온 결과죠. 저는 관제실 창문 너머로 포탄들이 트럭에 실리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200발의 155mm 포탄이 8톤 트럭 3대에 나눠 실렸습니다. 이제 전방 부대까지 운반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박서연 대령의 답변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분명히 인상적인 시스템이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평상시 훈련이잖아요. 실제 전시에는 더 복잡한 변수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따지듯 말했어요. 도로가 끊기거나 적의 공격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서연 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일 그런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회 경로를 이용한 비상 운송 체계도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아무리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해도 실전은 훈련과 다른 법이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탄약 관리 시스템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준장님, 이제 다른 저장고도 보여드릴까요? 박서연 대령이 물었어요. 각각 특성이 다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들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미국 없이도 이런 수준의 군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품고 있던 편견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에서의 실전 드릴을 요청했습니다. 어제는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훈련이었죠. 오늘은 실제 전시 상황을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박서연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조건을 원하시나요? 갑작스러운 경보, 그리고 작업자들이 미리 준비할 시간 없이 바로 투입되는 상황 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실제 전장에서는 예고 없이 포탄이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박서연 대령이 무전기를 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팀은 일상 업무를 계속하세요.
경보가 울리면 즉시 비상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기다렸어요. 오전 10시 30분.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급박한 소리였어요. 비상 출고 명령. K9 자주포 제3대대 긴급 지원. 155mm 고폭탄 300발. 연막탄 50발. 확성기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초시계를 누르며 관제실로 향했어요. 모니터 화면을 통해 보니 작업자들이 정말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장비 점검 중이었거든요. 이제 진짜 실력이 드러나겠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이던 작업자들이 불과 30초 만에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각자 맡은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지게차와 운반 장비들도 신속하게 투입되었습니다. 1팀, 고폭탄 구역으로 이동. 2팀, 연막탄 준비. 운반 차량 3대 대기 완료. 안전점검팀, 출고, 경로 확인 중.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차분하고 정확했어요. 어제와 똑같은 수준의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저는 박서연 대령에게 물었어요.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설명했어요. 모든 작업자가 자신의 역할과 동선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벌어졌어요. 한 작업자가 지게차로 포탄을 옮기다가 바퀴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긴장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비 지게차가 즉시 투입되었습니다. 고장난 장비는 재빨리 한쪽으로 치워지고 작업은 중단 없이 계속되었어요. 예비 장비까지 준비되어 있군요. 모든 주요 장비는 백업이 있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답했어요. 전시에는 언제든 장비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0분, 15분, 8분. 저는 초시계를 보며 긴장했어요. 어제보다 더 많은 양의 포탄을 처리하고 있는데 과연 20분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출고 완료. 총 350발 적재 완료. 무전기에서 최종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초시계를 멈추고 시간을 확인했어요. 19분 52초. 어제보다 오히려 빨랐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더 복잡한 조건에서도 시간이 단축되다니. 양이 아니라 질서가 속도를 만드는 겁니다. 박서연 대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하죠. 저는 관제실 창문 너머로 포탄들이 트럭에 실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350발의 포탄이 4대의 트럭에 나눠 실렸습니다. 각 트럭마다 안전 요원이 동승하고 운전자들도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 운전자들도 군인인가요? 네, 모두 전문 운송병들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답했어요. 포탄 운송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민간 운송업체에 맡길 수 없어요. 그때 저장고 입구에서 한 젊은 장교가 나타났습니다. 김준호 대위입니다. K9 자주포 제3대대 포대장이죠. 박서연 대령이 소개했어요. 오늘 출고된 포탄을 받으러 온 부대 책임자입니다. 김준호 대위가 저에게 격려했습니다. 준장님, 영광입니다. 대위, 이 포탄들을 받아서 얼마나 빨리 사격 준비를 완료할 수 있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도착 후 15분이면 사격 준비 완료됩니다. 김준호 대위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사격 명령이 떨어지면 포시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탄이 먼저 가야 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탄이 먼저 간다는 표현에서 한국군의 철학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격까지는 총 얼마나 걸린다는 말인가요? 출고 시작부터 첫발 사격까지 약 50분입니다. 김준호 대위의 답변에 저는 놀랐어요. 50분이면 나토 기준으로는 상당히 빠른 속도였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끼어들었어요. 내일 종합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고부터 사격까지 전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한국의 탄약 보급 체계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다는 게 명백했거든요. 준장님, 김준호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 이유를 아시나요?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겠죠.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어요. 그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김준호 대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희는 도움을 기다릴 시간이 없거든요. 위기가 닥치면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생각해보니 그들의 절박함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북쪽으로는 핵무기를 보유한 적대국이 있고 주변은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기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였죠.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군요. 한국의 20분 출고 시스템은 단순한 효율성 추구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절실한 필요에서 나온 결과였던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봄비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거세져서 오전 10시경에는 폭우가 되었어요. 날씨가 좋지 않네요. 저는 숙소 창문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오늘은 종합훈련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준장님, 오늘 훈련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서연 대령이 전화로 물어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악천후에서의 실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예정대로 진행하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실전에서는 날씨를 가려가며 싸울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30분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박서연 대령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탄약고로 향하는 길은 정말 험했습니다. 산길 곳곳에 물이 고여 있었고 일부 구간은 물이 넘쳐서 통행이 어려울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20분 안에 출고가 가능할까요? 저는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우회 경로가 있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답했어요. 모든 탄약고는 최소 3개 이상의 접근 경로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탄약고에 도착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평소에 사용하던 주 도로가 물에 잠겨 있었지만 산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우회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우회 도로는 언제 만든 건가요? 탄약고 건설과 동시에 함께 만들었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설명했어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말이죠. 지하 저장고로 들어가니 습도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습도 조절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자동 제습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박서연 대령이 벽면에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현재 외부 습도 85%, 내부 습도 48%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폭우 속에서도 내부 환경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실력이 드러나겠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비가 오고 도로 상황이 나쁜 상황에서 과연 그들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까요? 오전 11시 예고 없이 경보가 울렸습니다. 긴급 출고 명령. 전방 부대 화력 지원 요청. 155mm 고폭탄 400발. 즉시 출고하라. 이번에는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은 양이었어요. 저는 초시계를 누르고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니 작업자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1팀, 고폭탄 1구역 담당. 2팀, 2구역 담당. 운반 차량 5대 대기 완료. 우회 경로 상황 점검 중. 그런데 10분이 지났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기 중이던 트럭 한 대가 엔진 고장입니다. 무전기에서 급박한 소리가 들렸어요.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박서연 대령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비 차량이 투입됩니다. 박서연 대령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정말로 5분 후 예비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고장난 차량은 재빨리 견인되어 나가고 포탄 적재 작업은 중단 없이 계속되었어요. 예비 차량까지 대기시켜 놓았군요. 저는 감탄했어요. 전시에는 더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박서연 대령이 설명했어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회 도로 일부 구간이 산사태로 막혔습니다. 현장에서 급보가 들어왔어요. 통행 불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주 도로는 침수, 우회 도로는 산사태로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포탄을 운반한다는 건가요? 이제 정말 끝이겠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도 이런 상황까지는 대처할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3우회 경로로 이동합니다. 무전기에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헬기 수송도 대기 중입니다. 헬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포탄을 헬기로 운반한다고요? 긴급 시에는 헬기 수송도 가능합니다. 박서연 대령이 설명했어요.
수리온 헬기 2대가 대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모니터 화면에 헬기 2대가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포탄들이 특수 제작된 컨테이너에 담겨서 헬기에 실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었다니. 저는 말을 잃었어요. 한국군의 준비성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결국 400발의 포탄은 21분 만에 모두 출고되었습니다. 도로 수송 300발, 헬기 수송 100발로 나누어서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저는 박서연 대령에게 물었어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대비해놨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답했어요. A계획이 실패하면 B계획, B계획이 실패하면 C계획이 있는 거죠. 저는 비오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한국군의 보급 체계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서가 이 속도를 만드는군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단순히 많은 포탄을 보유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거였어요. 준장님, 박서연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능력을 믿어주시겠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을 부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한국은 정말로 360만 발의 포탄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저는 마침내 인정했어요. 한국의 탄약 보급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독자적인 군수 능력을 갖춘 당당한 동맹국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의 시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완벽한 조건에서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라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연합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수 담당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미군, 일본 자위대, 호주군, 그리고 한국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탄약 비축 현황이었어요. 각국의 155mm 포탄 보유 현황을 발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자위대 관계자가 일어났어요. 일본은 현재 약 15만 발의 155mm 포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호주였습니다. 호주는 8만 발 정도입니다. 이어서 한국의 차례가 되었어요. 박서연 대령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360만 발의 155mm 포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일본 측 관계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가 일어났어요. 잠시만요. 일본 방산업체 로비스트인 켄지 사토였습니다. 그 수치가 정확한 건가요? 360만 발이라니 너무 과장된 것 아닙니까? 사토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화력에 의존해온 나라 아닙니까? 독자적으로 그런 규모의 탄약을 관리할 능력이 있을까요? 박서연 대령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수치는 실사를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사토가 계속해서 따졌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런 대규모 군수 체계를 갖출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어딘가에 미국의 지원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불쾌해졌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직접 확인한 결과 한국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사토 씨, 저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4일간 한국의 탄약 시설들을 직접 실사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360만 발 비축은 100% 사실입니다. 하지만 준장님, 사토가 끼어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계속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많은 포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10분 이내에 출고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급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일본 측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설과 시스템이 100% 한국의 독자 기술로 구축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사토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국의 지원?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걸 해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호주와 다른 나라 관계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우리보다 더 많은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호주군 관계자가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의 탄약 보유량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아마 미군을 제외하면 세계에서도 최상위권일 겁니다. 사토가 다시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건 이론적인 수치일 뿐이잖아요. 실제 전시에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폭우가 내리고 도로가 끊긴 상황에서도 21분 만에 400발의 포탄을 출고해내는 것을 봤습니다. 헬기까지 동원해서 말이에요. 사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갖춘 당당한 동맹국이에요.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사토 씨,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서연 대령이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의 눈빛에서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은 정말 눈부십니다. K9 자주포의 해외 수출 성과만 봐도 알 수 있죠. 사토가 마지막으로 발언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입니다. 한국 혼자서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할 수 있었고, 실제로 해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박서연 대령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나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준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박서연 대령이 말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54년 동안 가져온 편견을 버리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 나라였어요. 특히 위기에 대비하는 자세와 시스템 구축 능력에서는 정말 본받을 점이 많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절실함을 바탕으로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거든요.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펜타곤에서 이번 실사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믿을 만한 동맹국이라고요.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새겼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마치 꿈 같았어요. 360만 발의 포탄, 분 출고 시스템, 그리고 완벽한 지하 저장 시설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절실함과 의지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승무원님,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승무원을 불렀어요. 긴 비행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가방에서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베트남전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할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필기체로 빼곡하게 적힌 글들이 보였습니다. 1971년 3월 15일 탄약 수송 중 매복 공격 3명 부상 병참이 멈추면 전선은 사라진다. 절대 잊지 말 것. 1971년 8월 2일 포탄 부족으로 화력 지원 불가. 많은 동료를 잃었다. 아버지의 글들을 읽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전쟁터에서 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부족할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아버지도 한국을 보셨다면 놀라셨을 텐데, 저는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평생 강조하셨던 병참의 중요성을 한국이 완벽하게 구현해 놓았으니까요. 수첩 뒷부분에는 아버지의 개인적인 소감들이 적혀 있었어요.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적이 아니라 보급이 끊기는 것이다. 강한 군대는 많은 무기를 가진 군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는 군대다. 미국이 강한 이유는 생산력 때문이다. 하지만 생산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의 통찰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50년 전에 이미 현대전의 핵심을 꿰뚫어보고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비행기가 알래스카 상공을 지날 때쯤 저는 펜타곤에서 할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을 극찬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솔직하게 쓰자.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제가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군 탄약 보급체계 실사 보고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의 155mm 포탄 360만 발 비축은 100% 사실이며 그들의 보급 체계는 나토 표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설과 시스템이 한국의 독자 기술로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지원이나 기술 이전 없이 순수하게 자체 개발한 결과다. 특히 20분 출고 시스템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갖추지 못한 독보적 능력이다. 악천후나 돌발 상황에서도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글을 쓰면서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박서연 대령의 전문성, 최만수 씨의 절실함, 김준호 대위의 사명감, 그분들 모두에게서 느꼈던 건 바로 생존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미국처럼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작은 반도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국이 아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독립적 파트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미국은 한국을 동등한 동맹국으로 대해야 하며 오히려 그들의 효율적 군수 체계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진실을 기록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워싱턴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아버지의 수첩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아버지가 쓰신 글이 있었습니다. 1975년 4월 30일 4.20 함락. 전쟁이 끝났다. 이번 전쟁에서 배운 것 강한 나라는 많은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나라다.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배워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겸손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마지막 글귀가 가슴에 와 닿았어요. 바로 지금이 그때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 말이에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공항을 나서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그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였어요. 다음 날 펜타곤에서의 보고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참석자들이 제 보고서를 읽고 놀라는 표정을 짓는 게 보였어요. 정말 360만 발이 사실인가요? 20분 출고가 가능하다고요? 한국 독자 기술이라니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모두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한국의 군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국방부 차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준장, 이번 보고서가 향후 한미 군사협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좋은 변화였으면 합니다. 저는 답했어요.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관계 말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군복을 입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계신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진실을 말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태평양 건너편, 작은 나라에서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